네, 안녕하세요. 중일 팀장 송지혜입니다. 이번 달에는 말씀 들으신 대로 1년에 내년 2023년 커리큘럼 전체에 대한 과정과 도서 설명을 드린 이후에 이번에 1월에 진행될 베스트 컬렉션 7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떤 내용을 전개할 것인지 미리 안내를 드릴 텐데요. 연간 교육과정과 월간 주제, 그리고 그 주제가 교과와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과정별 목표와 그다음 선정 도서 각각 어떤 도서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주차별 주안점은 어떤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음, 저희 그 도서나 과정을 선정할 때에는 중등의 전체 그 교과 과목과 연계해서 잘하는 것 말고도 좀 비는 곳, 허술한 곳, 더 채워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중등 학생들이 고등을 준비하기까지 3년 동안 열심히 채워가야 하는 것일 텐데, 그러한 영역을 고려해서 배경 지식을 쌓고 또 긴 글을 읽어 나가는 힘을 기르고 집중력, 독해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도서를 선정하고 있고요. 중등 1-2 학년에서 학습하게 될 내용 혹은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학교 들의 수행 평가 이런 것들을 미리 한 3 개월, 6 개월 정도 전에 접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스키마를 형성하고 지식의 틀을 다시 이제 수업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서 손쉽게 정보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 학년의 경우에는 2-3 학년과 좀 다른 점은 사회나 아니면 다른 교과 영역에서는 사실 비문학에 속하는 분야라도 소설을 제 생각에는 한 30% 정도는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문학 장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든지 인물 아니면 사건에 대한 분석력 등등도 중요하겠지만, 또 어 그 사회 과목에서의 영역은 사실은 그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이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어 다 다르겠지만 어떤 토론 과제를 꺼내도 '이걸 왜 내가 알아야 되냐.' 이런 좀 거리감, 심리적 장벽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소설에 나오는 인물과 이제 사건들을 간접적으로 자기가 경험하면서 비문학 영역에 대한 어 대체적인 주제, 논쟁거리와 그다음에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비문학 영역에서의 저기 경제라든지 법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입보다는 사실 세부적인 배경 지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는 소설보다는 이제 비문학 도서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 수능 질문이나 아니면 교과서의 지문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아무리 이제 역사를 제외하고 다른 영역에서는요, 아무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열심히 수업을 하신다고 해도 특정한 한 사건에 대해서 혹은 주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서 그 지식을 심화하거나 전체 역사, 법, 정치, 경제, 도덕, 윤리 이런 분야를 총체적으로 맥락을 설명하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교과서도 그렇게 편제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1 학년들이 중학교 2 학년, 3 학년도 마찬가지고요. 스스로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른이죠. 성인의 단계를 이제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데에는 도서, 도서도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서의 흥미 위주의 독서보다는 독서를 통해서 그 학문 영역들을 융합하거나 한 사건의 총체적 맥락을 파악하는 그런 활동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 이 단계까지 이르는데 가정에서도 여러 시간 동안 독서를 해야 하고, 저희도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참여 의욕이나 이런 것들 다 따라와야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지식 전달 같이 쪽쪽쪽 이렇게 페이지마다의 지식을 와서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기 전까지의 독서를 해 와서 진행되는 수업이라는 점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독해력 기르고요. 그다음에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든 지식을 활용해서 나의 견해를 토론을 통해서 이제 펼쳐 보고요. 그러면서 글쓰기 아니면 활동하기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다양해진 수행평가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 그런 목표들을 각 월간마다 어떻게 수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은 베스트 컬렉션 7입니다. 지금 중1인 학생이 아니라요. 지금은 초6인 학생이죠. 예비 중1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물론 지금 중1 학생은 이따가 중2 팀장님께서 어떤 과정 진행될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1월 베스트 컬렉션 7은 7이라는 제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베스트 컬렉션 8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8개월 동안 긴 대장정이었는데 7, 8 전에도 예비 중1들은 중1 교과에서 다루게 될 학문의 영역, 교과 영역들을 한 번은 이제 쉬운 책들을 활용해서 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요.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7은 그 과정에서의 예술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 연계성은 미술, 체육, 국어 교과 다 아우르고 있고요. 국어 중에서도 이제 연극이죠. 문학 장르에서의 연극이라는 장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똑같은 빨강은 없다를 이제 좀 긴 책이기도 하고 6학년이 접하기에 좀 어렵기도 해서 2주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휘리릭 읽고 그냥 오는 일이 없도록 좀 꼼꼼하게 각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예술사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주에서는 그 예술사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후반부에 도서가요. 예술사에 대한 지식을 전반부에서 쌓은 지식을 기반으로 작품을 스스로 감상해 보는 이 연습을 하게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1, 중2, 중3까지도 만약에 그냥 따로 읽는다고 하면 읽었을 때 혼자서 읽기에 약간 벅찰 수도 있는 그런 책인데 2주에 걸쳐 나눠서 읽고 나서 그 북의 내용을 가지고 예술사 같은 것도 딱딱하지 않게 흐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요. 이 미술 분야에서 발전해 온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끔 수록했습니다.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는 예술 분야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매체를 다루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이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말고도 유튜브 중독 아니면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까,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그런 수행평가도 많은데 그런 영역에서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인 만큼 이 새로운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는 도서입니다. 4주는 10대와 통하는 스포츠 이야기라는 책인데 스포츠와 관련된 역사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정치적인, 외교적인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루하지 않게 여러 사건이나 주제들을 짤막짤막하게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가부터 첨단 기술은 스포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일단 1월 내용이기도 하네요. 스포츠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에 반영이 되면서 선수들 개인의 역량을 더 도와주기도 하고 능가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할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서입니다. 5주는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인데요. 그 북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극을 짤막하게 어떤 대목을 이제 발췌해서 실제로 해 볼 예정입니다. 대사만 얘기하는 식이겠지만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 감정을 한 인물에게 이입한다.
라는 연습을 사실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눈으로만 읽어보는 그런 소설로는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아시스 습격 사건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요.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양심적이고 아주 도덕적으로 살아온 그 주인이 사실은 손님들의 어 비정함이나 아니면 상속을 둘러싼 분쟁 이런 것들에 휘말리기도 하고요. 또 2 부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그 지갑과 관련된 손님이 분실한 지갑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 선명한 갈등을 두고 각 인물들이 벌이는 쫑극을 아이들이 직접 연기해 보면서 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서입니다. 재미있게 수업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2 월 설명드리겠습니다. 2 월은 베스트 컬렉션 8 이고요. 이 달에는 아이들이 비문학 독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1 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준비 땅 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독해력을 어떻게 기르느냐. 그냥 책을 주면서 "읽으면 독해력이 길러져."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정확한 길이 아닐 텐데요.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 주문일 텐데 이 부분에서는 일단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라고 이제 제목 정해졌고요. 1 권과 2 권이 있습니다. 이제 2 월에 1 권을 하게 되고 1 학년 말에 2 권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 모든 지문들은 책 속의 내용들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들입니다. 이것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교과서의 글이 참 좋은 점이 아주 선명한 주제를 가지고 어 구조가 허술하지 않게 해요. 중언부언하지 않고 문단마다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서 그 문장 하나의 역할이 다 정해져 아주 정련된 그런 글이 교과서의 지문인데요. 그 지문들을 읽으면서 중심 문장을 찾고 핵심어를 찾고 중심 문장을 찾거나 재구성하고 이런 연습을 중등 들어가기 전에 아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다 하나의 주제로 인간과 과학, 일상과 문화, 자연과 환경, 나와 너, 우리 도덕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인데요. 그렇게 모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 진행하면서 토론 강화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커리큘럼입니다. 다음은 정말로 이제 3월 들어가서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3 월이 과학의 달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습니다만 3년 동안은 주춤했습니다만 원래는 굉장히 활발하게 과학 글짓기 대회라든지 토론 대회라든지 아니면 만들기 공작 이런 것들을 발명 대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달인데요. 이번 해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또 학교 연합으로 이렇게 전 지자체 차원에서 큰 행사가 열리곤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사실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어 책을 골라서 읽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과학에서 사실 환경이나 아니면 2 학년 때 진화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환경이나 아니면 어 과학 윤리 이런 것들도 다루고 읽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1 학년 때는 저희 주안점을 둔 부분은 첨단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랑켄슈타인 같은 과학과 사회, 윤리 이런 분야를 어떻게 융합시켜서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시간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 주차에서는 '메타버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테지만 그래도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어떤 것이며 무엇이며 개념과 그다음에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미래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얘기하고요. 궁금해서 뇌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과학에서 뇌과학이 연구는 사실 심리학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 공학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런 첨단 과학에서 일어날 변화를 예측해 보고 얘기해 봅니다. 탐정이 된 과학자들은 과학적 사고를 학습하기 위해서 고른 책인데요. 이게 무슨 소설은 아니고요. 그 질병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어 그 연구 방법과 지금까지 질병을 연구해 온 역사 이런 것들을 어 쉽게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주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론을 어 원리를 규명하기까지의 과학적 연구 과정, 탐구 과정을 익히게 될 거고요. 또 활동해봐 같은 분야에서는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미지의 전염병이 돌고 있다면 자신이 직접 병리학자가 되어서 그 질병이 어떤 식으로 퍼졌는지, 어떤 질병일지 이런 것들을 그 예측해 보기도 하는 그런 재밌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소설이고요. 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그 앞에서 첨단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미래를 편리하게 하고 많은 변화를 이제 만들어낼 텐데 그 변화와 함께 이제 가져야 하는 신중함, 그다음에 도덕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루는 소설이죠.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토론까지 해서 과학 기술의 발전 현황과 그다음에 어 그 발전에 병행되어야 하는 인간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4 월은 수상작 컬렉션이라고 정했고요. 현대문학을 주로 읽게 됩니다. 한 편의 긴 소설을 읽으면서 집중력도 기르고 또 마음껏 소설에 몰입해 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학 과정에서 어머 네. 체리새우 비밀그립니다는 이번이 아니죠. 9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을 탄 책이고요. 기억 전달자와 리버보이는 어 그 우리나라 소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은 특이한 점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2 세, 3 세가 이제 써서 그 미국에서의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아야 하는 혼란스러움, 타자로서의 노력, 노력이나 아니면 타자를 이해하려는 미국 내에서의 노력 이런 것도 들어있는 책인데 그 책을 써서 작년 뉴베리상을 수상한 작품이어서 그 어 자신의 존재, 자신의 자아, 자신의 상황 이런 것들 넘어서서 타인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14살 이제 중1들이 읽으면 좋을 책이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책도 있고요. 거의 한 어 네 좀 20 년, 30년 돼 가는 책도 있는 상태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기억 전달자의 경우에는 어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하는 책이고요. 어 죄송합니다. 기억 전달자는 네 어 전체주의에 대한 소설입니다. 전체 마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을 하거나 어떤 큰 책임, 막중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하고요. 리버보이가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하는 책인데요. 이런 좀 묵직한 주제를 긴 글을 읽어가면서 접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5월 교과 연계문학은 사실 단편 문학입니다. 한국 단편 문학을 다루게 될 텐데요. 교과서 소설 다보기라고 해서 CNA 에듀에서 계속 연작으로 출시하고 있는 도서에서요. 1 학년, 2 학년, 3 학년 교과서에 따라서는 고등 1 학년에도 들어가는 책들인데 사실 어 이 이런 소설들을 어 교과서가 이제 한 권의 교과서가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흩어져 있는 교과서 소설들을 모아서 단편 소설을 분석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좀 그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한정도서는 한 권의 책에 모든 단편과 그다음 워크북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요. 이상한 선생님, 순환이대에서 일제강점기나 6.25를 거쳐오면서 이 개인들이 보여주는 그 하나는 이제 친일 행적을 다시 친미 행적으로 바꾸는 인물, 그다음 순환이대의 경우에는 그 고통과 시련을 연대를 통해서 해결하는 인물들, 이런 게 나오죠. 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6.25 전쟁의 그 동족 상잔이라는 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소설이고요. 이주에서 동백꽃, 이거는 이제 그 음 순수한 사랑의 사정성 이런 걸 해학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고요.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에서는 어 그 성취란, 그리고 성공이란, 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데, 개인 두 명이 나오는데요. 인물이 그 안 안전하고 그 자족적인 그런 뭔가 성취 욕구를 크게 보이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어 그 아무 불만 없이 평이하게 살고 있는,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인물과, 그다음에 계속해서 열등감이나 어 압박감 이런 것들을 시달리면서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자신의 그 한계를 시험하는 인간 중에서 어떤 인간의 삶이 더 이상적일까, 이런 거를 얘기해 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네. 어 3 주차 말씀드리면요. 옥상의 민들레꽃은 그 관계 속의 인간이라는 키워드로 묶었듯이 어 비정한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 속에서 그 소외되거나 아니면 고 괴로워하고 있는, 불행해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이제 위로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요. 소음공해 역시 어 네 층간소음으로 유발되는 갈등을 사실은 관심과 이해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소설이고요. 네. 일용할 양식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운수 좋은 날 노새 두 마리 탈출기 모두 가난의 굴레를 담고 있는데요. 시대가 달라서 운수 좋은 날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노새 두 마리는 이제 경제 성장하던 70 년대, 80 년대의 우리나라, 탈출기는 일제강점기긴 한데, 그런 시대별로 가난이라는 어 상황, 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괴롭게 불행하게 만들었는지를 이제 느껴볼 수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 삶에서 잘 겪어보지 못했을 상황, 주제를 좀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아주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메시지들까지 읽어내는 연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6 월은 도덕 윤리 과정이고요. 도덕 윤리와 심리까지 아우르는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과정 목표, 윤리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 이론을 학습한 다음, 이걸 학습하면 6월 이후에 한 10 월, 11 월까지도 아이들이 음 "아 이거 저기 공리주의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읽은 책에서 봤는데." 아니면 "아 이거" 칸트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뭐 의무론, 뭐 그 깐깐한 이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리 이론을 여러 가지의 이론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뒤에 배우게 되거나 혹은 접하게 되는 어 교과의 내용이나 아니면 딜레마들을 어 거기에 적용해서 사고를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6 월에 1 학년 중반 정도에 거쳐야 될 것 같아서 윤리, 도덕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이것을 다시 이제 3-4 주, 5 주에는 현실에 적용해 보고 도덕적 판단을 내려 보고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 주차, 2 주차는 10 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책 자체는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저서를 10 대를 위해서 쉽게 좀 그 편집했습니다. 그런 책이라서 읽어 본다면, 읽는다면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도덕에 대한 이론을 1 주에 다 그 설명하거나 비교 분석해 보는 건 좀 무리이기 때문에 책의 가독성이 아니라
주제의 중요성 때문에 2 주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소년이 그랬다는 소년범에 대한 그 현재의 촉법소년 문제 같은 것도 이번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의 사회가 어떻게 이 소년 범죄를 처벌하는가 혹은 예방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지만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처벌 문제만이 아니라 일탈 청소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걸 사회나 가정이나 학교가 그 돌봐줘야 하는데, 사실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지원이나 도움이 어떤 식으로 필요할까? 즉 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가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범죄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수업입니다. 토요일의 심리 클럽은 심리학을 소설로 풀어냈습니다. 아이들이 심리 클럽 같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심리학에 대해서 배우면서 심리 실험 같은 걸 진행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야기가 있고 인물이 있기 때문에 심리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의 어떤 행동이 예를 들면 그 초도 효과 이런 거에 해당하는지, 네, 동조 효과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등등, 어 그 그냥 배우게 되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너무 좀 그 '나랑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심리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해 봅니다.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라는 건 소설인데요. 이거는 장애,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제대로 그 걷거나 뛸 수 없는 아이가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옛날 절대왕정 시대에 어 그 네, 살았던 장애를 가진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벨라스테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소재로 여기에 그려져 있는 개는 혹시 그 개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가지고, 소설 속에서 판타지는 나오지 않고요. 판타지가 아니고요. 그런 상상을 토대로 만들어낸 소설이고요. 장애인과 일반 비장애인 비장애인이 그 혹은 내가 아닌 타인을 혹은 소외되는 이들을 그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대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 보는 그런 소설입니다. 다음은 7월 통합사회의 경우에는요. 어 사회문화와 도시공학, 남북관계 등의 다양한 사회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들을 담았습니다. 어 그 과정 목표는 이제 인간과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책에서는 미래의 주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네 번째 책에서는 남북 관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했는데요. 1 번, 2 번, 1 주차, 2 주차는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 1 권에서요. 문화 인류학을 하나씩 좀 내용적으로 많은 내용이 들어 있어서 나눴고요. 문화 인류학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주제들을 알아보고 배경 지식을 쌓습니다. 그리고 3 주는 미래 사회 설명서 도시와 주거인데요. 지금의 도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도시 특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이버 빌딩 같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서 가능성도 좀 생기고 있고 한데, 도시와 주거는 어떻게 변해갈 것이며 그것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얘기하는 책이고요. 어 그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인구 문제 아니면은 그 네. 어 네, 출산율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사회 과목에서도 그걸 다루고 있지만, 또 그 부분들은 다른 책에서 계속해서 접해 왔고 아이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와 주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어 산업이나 아니면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향하고 논의하게 될 앞으로의 주제들을 접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통일한국 제1고등학교는 소설입니다. 소설에서는 이제 가상의 상황, 한국이 통일 직전에 통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북한이 붕괴했습니다. 북한이 붕괴했다는 가정을 전제로 통일 한국을 이제 이룩하는 데 있어서 잠깐 과도기 상황에서 어 그 예비로 좀 시험 도시를 선정해서요. 시험 도시에서 남북이 같이 살아가는 실험을 잠깐 하게 되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남북 공통의 고등학교가 있다는 설정으로 그 고등학교에서는 남쪽과 북쪽의 학생들 중에서 누가 학생회장이 될 것인가를 두고 이제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누가 되느냐보다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고 교류하느냐,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교류할 때 있어서 남쪽의 입장, 북쪽의 입장, 탈북자들의 입장은 어떨 것인가, 그 이해관계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하는 책입니다. 8 월은 세계 고전 문학이고요. 어 너무나 이제 유명하고 가치도 검증된 고전 문학을 이제 읽어 나가게 되는데요. 이 고전 문학을 읽으면서 항상 좀 어 네, 생각하는 건, 우리가 중1 정도 되면요, 14살 정도 되면 왜 뇌에서의 뉴런이 재구성되면서 어 바 지식을 통합하고 아니면 자기 성찰 혹은 세상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아이들이 이쯤 되면 이제 길러내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이나 아니면 인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갈등이 어떤 양상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내고 비극성이나 희망,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이, 즉 고전을 직접 읽고 이해하고 얘기하려고 한다는 그런 점이 참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근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는 인간의 본성,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거고요. 오헬리 단편서는, 오헬리가 이제 미국의 발전하고 있는 미국의 이 19 세기, 20 세기 초를 살면서 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함, 아니면 또 인간의 긍 그 밝은 면, 이런 것들을 어 계속 단편으로 그려내잖아요. 단편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게 될 거고요. 변신은 조금 그 암울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인간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짧지만 굉장히 묵직하게 얘기하는데, 중1도 이 책 정도를, 변신 정도를 기점으로 자신이 70% 60% 정도 읽고 이해하는 책을 수업에서는 뭐 90, 100 까지 다 소화하고 그 소설의 내용들을 분석해 내는 연습을 이 소설부터 하게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 단편 문학도 그런 연습을 잘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문학 작품을 계속 읽어 나가고 분석해야 하는 중등학생들, 고등까지요. 그렇게 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건 사실 어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학 작품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석해 내려는 의욕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연습을 하기 좋은 게 정말 고전 문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이고, 그 입시 경쟁이나 아니면 주위의 기대, 이런 것들을 어 거기에 의해서, 그런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목표나 아니면 개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없이 좀 끌려다니는 청소년이 나오죠. 그렇게 비극을 맞이하는 청소년들 청소년 한스를 보면서 내 삶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청사진을 갖추고 차근차근 진행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9월 통합사회는 정치, 법, 경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도서를 선정했고요. 사회교과의 배경 지식 학습하면서 네, 1 주와 5 주는 쪼금 무게를 덜기 위해서
소설로 선정했는데 2-3, 4주의 그 최저임금이라든지 시장과 가격 같은 알아야 하는데 어려운 개념들을 사실 접하게 되는 그런 배경 지식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1 주차는 어 미국이 만약에 이제 "어른들이 갑자기 위지의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다." 해서 미국 그 큰 나라가 다 아이들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13세 이하의 아이들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설정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때 음 그 갱단을 만드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 그냥 혼자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혹은 여기 소설 주인공은 어 같은 아이들 마을 아이들을 규합해서 마을 집단을 이끌면서 하나의 국가를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도시에서는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그렇게 한 사람이 주도해서 도시를 세웠다면 그 도시는 왕정을 시행해야 되는가, 민주정으로 이행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들을 소설 속에서 어렵지 않게 진행하면서 정치에 그 어 관련된 논의들 이런 것들을 맛보기처럼 생각해 보고 책은 소설로 읽어오되 워크북은 그 배경 지식을 또 채워가는 그런 개념 설명이나 개념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는 그런 도서입니다. 다음에 2 주차는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는 헌법이나 법률이나 아니면 사법부의 역할이나 이런 여러 법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얘기하는 책이고요. 시장과 가격, 최저임금 이거는 같은 시리즈 좀 많은 10대 시리즈에서 골랐고요. 시장과 가격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수요 공급 원리 그리고 가격을 만드는 여러 가지 전략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여기서 좀 경제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경제적인 그 분야에서 시장 가격 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한 중1 정도 9월 정도에 접해 보고 알아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이런 책으로 경제를 배우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그 경제 원리를 이제 노동이라는 상품에 적용해서 최저임금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이제 보장한다면 최저임금은 없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효율성 말고도 이제 사회의 안정 그다음에 개인들의 평탄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복지 제도가 그리고 또 근무 환경의 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해서 읽어 보고 논의해 봅니다. 현대 아빠 등골 브레이커의 브랜드 썰전은 소설이고요. 제목은 좀 파격적이지만 사실 내용은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합리적 소비에 대해서 이제 아빠는 어 고가의 패딩을 사줄 수 없다는 입장. 아들은 등골 브레이커라는 아들은 고가의 패딩을 다른 친구들도 갖고 있으니까 '나도 꼭 가지고 싶다.'라는 입장이 이제 부딪히면서 소설이 시작되는데 아빠는 아들에게 어 사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나를 설득해 봐라."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고 브랜드가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연구 어 프레젠테이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등장인물이 펼쳐가는 그 과정을 학생들은 읽으면서 브랜드 그리고 경영,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합리적 소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10 월은 한국 고전 문학이고요. 어 이번 해 2022 년과는 달리 고전 신화를 빼고 고전 소설을 대대적으로 좀 넣었습니다. 저도 좀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고전에 대해서 한국의 과거에 대해서 한반도의 역사나 아니면 문화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특히 역사 사건들은 나열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대부가 문벌귀족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모르는 거죠. 게다가 사또라는 단어를 몰라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 단어
접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때는 이제 물어야 하는데 중1 이쯤 되면 자존심이 생겨서 그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모른다고 얘기하고 묻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찾아보지도 않을 경우에 그 공백 때문에 고전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금오신화 같은 경우 또 박지원의 한문소설 같은 경우는 다루고 있는 주제도 박시전, 심청전, 춘향전과 달리 또 좀 더 진중하고 좀 그 사회적인데요. 그래서 어 멀어지고 또 한문을 번역해 놓은 문체가 나랑 거리가 좀 멀어서 멀어지고 이렇게 멀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간극을 좀 좁혀 주기 위해서 한국의 고전 소설들을 담았고요. 박시전, 심청전,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미있게 읽어 나가면서 당시 사회 조선의 현 역사, 사회 이런 것과 작품의 주제 의식을 같이 연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금오신화도 어 그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세조의 어 왕위 찬탈에 대해서 그 당시 사대부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이제 유교 정치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조선을 건국해서 열심히 막 시동을 걸었는데 그게 꺾여 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좌절했는지, 또 박시전, 심청전, 춘향전 한문소설까지는 조선 후기 여성의 지위나 아니면 또그 사랑이라는 그때까지는 잘 다루지 않았던 좀 비천하다 혹은 낫다라고 생각했던 주제를 이제 다루는 소설들이 생겨났다는 점, 또 어 조선이 청에 대한 이제 반발 같은 걸로 좀 정체되어 있고 무역이나 아니면 경제 활동도 활발하지 않았던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북학이라든지 아니면 어 중농주의 같은 실학 사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무엇을 주장했는지 이런 것들 다루게 됩니다. 11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 2권이고요. 2학년의 중등 교과서가 다루고 있는 비문학 지문을 다시 주제별로 모아서요. 2월 달에 국교토 수업은 독해 연습이라면요. 이제 이 권의 경우에는 바칼로레아라는 탐구 수업, 심층적인 탐구와 토론을 해 나가는 걸 목표로 하는 수업을 정해서요. 주제에 대한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과 연관되는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토론까지로 완성시키는 토론 강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계획했습니다. 네, 다음은 12월인데요. 신화와 종교고요. 신화와 종교는 어 그 아이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학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손을 내밀지 않는 인데도 역사 아니면 사회를 이해하는 데, 외교 아니면 뭐 국제 분쟁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 신화를 읽어야 하나요? 청소년을 위한 종교 공부, 세상을 바꾼 이슬람, 밤의 일기. 밤의 일기는 소설이고 인도에서요.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서 아직 국가가 분리되기 직전에 네루와 그다음에 파키스탄 쪽에 어 합의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나서 이 파키스탄 지역에 살고 있던 힌두교들이 인도로, 그다음에 인도 쪽에 살고 있던 어 이슬람교도들이 파키스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갑자기 해야 될 때 일어났던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분쟁까지 다루게 되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1 학년에 1 월부터 12 월까지 예 전체 과정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중1 프로그램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요. 1 월은 베스트 컬렉션 7을 이제 하게 되고요. 예술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7 번째 베스트 컬렉션 미술, 스포츠, 미디어, 연극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술의 역사, 그다음에 예술과 철학의 이제 관련성, 예술사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의 문제와 스포츠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등을 살펴보며 성장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 주차의 책은 똑같은 빨강은 없다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품을 이제 감상하는 방법이나 또
예술사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론은 공공미술을 평가하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공공미술은 예술성과 대중성 중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며 그 두 개는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얘기하게 됩니다. 2주차는 똑같은 책인데 후반부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현실 문제를 비판하는 작품과 그다음 작품들의 의도들을 뭐 환경 문제 아니면 그 인종차별 등등을 꼬집는 사회 참여적인 그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자. 그리고 그 작품의 소재 내지는 그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작품의 주제를 잘 살리고 있는가도 평가해 보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작품을 해석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론이나 글쓰기는 패러디도 예술이 될 수 있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3주차는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이고요. 미디어의 역할, 그리고 그 미디어를 소화하고 활용하는 나의 자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노튜버존의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네, 4주차는 스포츠 이야기인데요. 네,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되고요. 불평등, 그다음에 또 그 스포츠가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기술과 과학의 연관성, 그다음에 또 올림픽에서 그 종목으로 e스포츠라는 새로운 사회 변화, 사회 선호도, 이런 것들을 올림픽이 바로바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스포츠, 게임 스포츠는 어떤지, 그런 그 즐기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즐기는 종목이라면 그것이 기존의 신체를 움직여서 경쟁하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어 올림픽이라는 대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등을 얘기해서 사회 변화를 얘기하게 되겠죠. 네, 그런 책이고요. 5주차는 말씀드린 대로 희곡 하나를 이제 꼼꼼하게 읽으면서 직접 연기도 해 보며 그 우리나라의 80년대 이런 시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인물의 딜레마를 같이 이제 경험해 보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워크북 구성은 사실은 조금은 그 편성이 다르긴 한데 제목도 좀 다르고요. 2학년에 이제 워크북에서 설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 모든 책 읽으면서 어휘와 그다음 한자어나 한자 성어들을 주력해서 좀 어려운 것들은 뽑아서 이 어휘들을 잘 이해했는지, 문장 속에서 제대로 배치할 수 있는지를 그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독해 문제, 여긴 1번밖에 없지만 한 10번까지 쭉 책을 잘 읽어 와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과제로 하면서 이 책을 정독했는지, 뭐 띄엄띄엄 빈 부분은 없는지, 개념 이해가 올바른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텝은 3까지 나와 있고요. 1, 2에서는 작은 토의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나와서 책에서 뽑아낼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요. 3에서는 그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찬반 토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 진행한 내용과 이어질 수도 있고 좀 별개일 수도 있지만, 이걸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것과 글로 정리해 보는 활동은 또 중등 초기에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요. 정말 그 한쪽에만 익숙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논술로 같은 주제지만 글쓰기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시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중위 팀장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바로 받아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혹시 보이시는지 확인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송재희 네, 팀장님 혹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CNA 논술 중위 팀장 박창명입니다. 2022년 CNA 논술 중위 12월 설명회 이제 시작하겠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2023년 이제 중위 선정도서 목록과 그 이제 커리큘럼 어떤 구성의 기본 방침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될 내년 1월 워크북 세계사
구성 어떤 요건이랑 이제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어떤 학습 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까 중위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워크북의 구성을 좀 더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워크북은 이제 제목은 세상의 모든 역사 1, 2라고 해서 이제 학습 목표는 이제 학생들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내신도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내신에서 뭐 일단 가장 학습 부담이 많고 학생들이 좀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제 국영수사가 주요 과목이겠지만은, 이게 의외로 또 변수가 있는 게 역사 과목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좀 굉장히 준비하는데 어려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선행으로 짚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중등 역사 교과 과정 1학기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이제 세계사의 흐름을 4대 문명의 시작에서부터 이제 중등 1학기 역사 마지막에 해당하는 대항해 시대까지 같이 쭉 훑어보면서 통사적으로 흐름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근데 사실 이제 뭐 시간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집어주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뭐 내신 연계성이라든가 이때까지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왔던 빈도라든가 내지는 이제 수업에서, 왜냐하면 학교도 좀 이제 그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은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그 내용들을 다 짚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내신 연계해서 꼭 다뤄야 하는 주요 사건들을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으로 선별 학습을 하면서 그 대신에 그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단순히 암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건들의 어떤 진행 과정, 그리고 세계사 흐름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전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그런 맥락을 한번 이해해보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목차 연계 과정에서는 1주차가 이제 문명 발생 그리고 고대 세계 형성, 2주차가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교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중세 지역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 이제 3주차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지역 문화의 형성에서 뭐 몽고 제국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동서 교류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3주차에서는 이제 그러한 동서 교류가 뭐 대항해 시대라든가 해외 확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근대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국제 질서가 성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역사 교육 그 과정,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가, 요거를 말씀드릴 텐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역사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교과 구성이 한국사와 세계사가 병행이 되는 그런 구성이죠. 그런데 실제 내신에서는 이제 세계사와 한국사가 대등하게 다루어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사 중심으로 좀 가고, 그다음에 세계사가 뒤에서 좀 받쳐주고, 실제로 내신 문제에서 기출 문제나 이런 것도 비율이 한국사 중심으로 먼저 통사를 쭉 훑어간 다음에 남는 이제 여유 분량 내지는 여유 시간에 세계사 흐름을 잡아가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개정 역사 교육 과정에서는 여기 1학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학년입니다. 1학년 때는 그 역사를 하지 않고 2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역사 1, 2학, 3학년 올라가서 역사 2 이렇게 되는데, 이 개정 교과서 교육 과정이 2학년 때 역사 1에서는 세계사만 하게 되죠. 그리고 3학년 때는 한국사 전체를 통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생기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사실 역사는 저희 강사들이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왜냐면은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서 본격적으로 역사 수업을 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책을 보고 관련 교양 도서를 읽으면서 지식을 축적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뭐 이제 어떤 활용하는 개념이라든가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저는 책에서 읽어봤는데 내용 다른데요, 이러면서 이제 지적을 하는 학생도 있고, 이제 뭐 토론을 하자고 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이렇게 피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수업 준비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친구들의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보통 한국사 쪽이죠. 아무래도 한국사라는 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동기부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학생들이 보통 이제 책 읽으면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큼직큼직한 사건 위주라든가 뭐 이런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역사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한국사는 3학년 들어가야 배우고 2학년 때는 세계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세계사에 관련된 그런 제반 선행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큰 틀에서 이제 역사를 이해하는 뭐 흐름이라든가 주요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지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를 뭐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같이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이제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뭐 교양 서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통사 관련 흐름을 한번 잡을 필요는 있고요. 게다가 최근 한 2년 정도는 뭐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일선 학교들에서 내신 일정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신 수업을 그 내신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라 기말고사 한 번만 친다던가 아니면 중간고사에서는 과목을 뭐 2개, 3개로 확 줄여가지고 국영수사과 중에서 뭐 일부 선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내신 일정 자체가 굉장히 좀 파행적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역사를 기말고사에 한 번에 다 쳐야 되거나 아니면은 중간고사를 하더라도 역사를 그때 학교에서 선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말고사 한 번에 역사 공부한 거를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기 전체 분량이 이제 구석기 신석기부터 시작해서 4대 문명 찍고 중세 넘어가서 대항해 시대 종교개혁까지 가는데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그 공부를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전체 통사 흐름이라든가 주요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은데 수업은 또 빨리빨리 막 이렇게 암기 위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큰 뭐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전체 개념의 이해라든가 이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역사 수업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피로도를 호소하는 부분이죠. 사람 이름 외우기 바쁘고 연도 외우기 바쁘고 순서 외우기 바쁘고 봐야 되는 지도는 왜 그렇게 많은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이게 지금 왜냐면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세계사 공부를 하는데 충분히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관련 자료를 넉넉하게 찾아볼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학원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분량은 부족한데 거기에 압축적으로 한 학기 공부를 시험 치기 전에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역사 교육 과정이 사실 이거는 원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이제 이 점점 그 교과서 구성 내용이 기존에 이제 서양사 이제 유럽 역사죠, 그죠? 서양 유럽 역사, 그 다음에 중국사 위주로 교과서가 만들어졌는데 점점 그 분량이 확장되면서 아랍,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기존의 저희 그 역사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혹은 중요도가 좀 떨어졌던 이런 부분까지 단원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에서는 이제 요것만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이제 가르칠 때 전체적인 그 진도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업에서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만은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냥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외울 거는 많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어떤 부분은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하지도 않고 그냥 생소하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표하는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신 지도를 하다 보면은 뭐 국영수사과 국영수 과학 같은 경우는 따로 뭐 내신 학원에서 수업도 하고 복습 예습도 좀 철저히 하고 하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데 다른 거 다 잘 쳐놓고 역사에서 뭐 앞자리 숫자가 7이 나온다. 내지는 8점대 초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요 학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여유롭게 잡고 전체 통사적인 부분을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학생들이 역사의 큰 흐름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행 개념으로 저희가 이번 1월 커리큘럼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 선정 도서는 이제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나온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1. 요 부분이 요 책이 이제 분량도 딱 1학기 분량에 맞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래픽 자료라든가 이제 서술의 어떤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학교 2학년 올라오는 학생들한테 적합하다고 생각돼서 요걸 바탕으로 4주에 걸쳐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1주차는 이제 세계사 고대 이제 문명의 형성 과정에서 어떤 핵심 사건들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몰랐던 세계사에 대해서 알고 세계 시민의 자세를 한번 탐구해 보는 걸 전체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신석기 혁명,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신석기 혁명의 확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4대 문명,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4대 문명의 어떤 지리적 요소 그리고 문화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비교 대조해 보면서 이제 세계사 초창기에 문명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개념을 잡으려고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4대 문명을 바탕으로 뻗어나가서 확장된 여러 이제 고대 문명 중에서 특히 이제 좀 내신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해양 문명이죠, 그죠? 그 중에서도 고대 그리스 아테네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치 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의 전성기가 지나가고 나서 등장한 이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그래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수립했던 그 마케도니아 문명을 한번 보면서 특히 이제 동서양 정복을 통해서 만들어진 헬레니즘 문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문화가 알렉산더 사후에 비록 이제 마케도니아 제국은 일대 만에 무너졌지만 이후 동서양 문화 발전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이제 중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문명 발전이 되죠.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게 이제 중국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어떤 시기이며 그 시대의 어떤 중국 역사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뭐 부모님도 잘 아시다시피 춘추 전국 시대는 전쟁이 일상화된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꿈꾸면서 나섰던 여러 사상가들, 제자백가 사상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특히 이제 제자백가 사상 중에서도 뭐 그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현재 중학교 내신 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는 일부 사상들이 있죠. 뭐 법가, 도가, 유가 이런 식으로 이런 제자백과 주요 사상들의 어떤 중심 내용과 그다음 정치와의 어떤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마지막에서는 1주차 수업 내용을 다 통합을 해서 좀 이제 참여 활동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 고대 이제 중세 직전 고대에서 중세 직전 그 시기별로 어떤 지리적 요건이라든가 어떤 문명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정치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자신이 그 통치자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선택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여러 가지 선택지를 쭉 주고 나서 이상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선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기획서 쓰듯이 써서 이제 학생들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보면서 그 다른 사람의 선택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질의를 하고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2주차는 이제 종교 문명이죠. 중세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종교가 인간 사회에 끼치는 어떤 그런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중세 사회의 여러 어떤 제도적인 정치적인 변화를 한번 보면서 이제 신중심 문화에서 근대 인간 중심 문화로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아랍 고 반도를 중심으로 탄생한 이슬람교의 탄생 과정 그리고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 교과서에서도 중요한 파트를 다루고 있는 그 중세 이슬람 세계가 이제 그 아랍 반도의 어떤 지역 종교에서 이제 서아시아,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거대한 이슬람 세계로 확장하는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슬람교에 대항하는 어떤 뭐 양대 종교의 두 축이죠.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또 이 기독교 문명이 이제 비잔티움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하죠. 이제 동유럽 쪽의 비잔티움 제국과 이제 로마 가톨릭 중심의 서유럽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잔티움 제국과 서유럽이 정치적으로 특히 종교와 연계된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비교 대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럽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토 통치 수단으로서 봉건 제도가 어떻게 성립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그 맥락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서로 독자적으로 발전해 오던 동서양 문화가 아주 전면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과정이죠.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그 원인과 전개 과정을 한번 이해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 이게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무력 투쟁이기도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물자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정보가 교류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의 동서양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어떤 이제 지식과 문화의 교환이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서양에서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 신 중심의 전통적 중세 문화에서 인간 중심의 문화와 예술 부흥 운동 이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마지막에서는 수업 내용을 총괄해서 이제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에서 봤을 때 이 종교라는
추상 개념이 과연 인간 문명의 어떤 형성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더 큰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지 그 부분을 토론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직접 어떤 시기를 선정한 다음에 그 시기 내지는 문명에 살고 있는 한 명의 개인 중세인으로서 약간 수필쓰기 같은 응용 활동을 통해서 이제 배웠던 수업 내에 배웠던 역사적 요소를 다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글쓰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3주차는 좀 동아시아 중심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특히 이제 중국사 중심으로 발전 과정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중국 문화가 그 중국 바깥에 있는 문명들이랑 어떤 식으로 대외 정책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뭐 몽고 제국의 영토 확장,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확장 이런 부분으로 좀 짚어보면서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동서 문명의 대립 과정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 땅 쪽의 역사인데요. 이제 보통 중국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송, 명 이렇게 내려오는 한족 중심의 역사를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국 역사 과정을 통사적으로 쭉 훑어보다 보면은 이제 한족이 아닌 이제 북방 기마민족들, 유목민족들이 이제 중국 평야 지대로 진입해서 왕조를 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역사라는 게 단순히 이제 한족들의 어떤 문화의 역사가 아니라 한족과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사실은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교류 발전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비한족 문명 중에서도 특히 뭐 영토 확장에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수 있는 그런 몽고 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몽고 제국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토를 자랑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제국이 성립한 후에는 그 광대한 영토를 유지하고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정치 제도를 성립해 나갔는가,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근대 한 뭐 16세기, 17세기 이후로 넘어오면서 이제 유럽을 또 위협했던 몽고 제국 이후에 유럽을 또 위협했던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오스만 제국의 확장. 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이제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어떻게 대립을 하면서 나름의 발전을 이루어내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한족과 북방 유목민족의 대립, 그리고 몽고 제국 이런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서 객관적인 역사인식.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중국 정부의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옹호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흥하고 또 망했었던 그런 여러 이민족의 역사를 무조건 다 일국 중심의 역사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혹은 이제 몽고 제국의 이야기, 이제 몽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그 몽고의 확장을 선망하는 그런 시선으로 뭐 광활한 영토를 누비며 이룬 대제국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지배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12세기, 13세기 무렵에 몽고 제국이 쳐들어올 때 몽고 군대 최전선에 살고 있었던 뭐 유럽으로 말씀드리자면 헝가리 그 근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몽고 제국의 그런 확장이 어, 별로 환영받지는 못했겠죠. 예, 그래서 지금도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동유럽 쪽에서는 이제 우는 애들한테 너 자꾸 울면은 몽고 사람 말 타고 와서 잡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 전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어떤 역사의 인식이라는 게 이제 승자와 지배자의 관점에 이제 의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고 다시 한번 쟁취해야 될 역사가 되지만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뭐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역사가 굉장히 비참하고 어두운 역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역사관을 다른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어떤 집단과 어떻게 서로 논의를 조율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글을 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4주차는 이제 근대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서 유럽의 어떤 대항해 시대,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서는 명청 중심으로 왕조가 개창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럽에서 이제 바닷길을,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는 바닷길을 통한 신항로 개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전개 과정에서 유럽이 무엇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게 단순히 어떤 유럽의 어떤 부의 성장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사적 영향을 끼친 세계사적 영향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후 이제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변화 과정에서 성립된 절대 왕정. 기존의 중세 시대 봉건제가 이제 왕은 어떤 상징적 지배자고 전체적으로는 지방 분권의 조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이 절대 왕정은 왕의 지위가 굉장히 상승해서 왕을 중심으로 국가가 똘똘 뭉치는 거죠. 그래서 그 절대 왕정이 어떤 식으로 등장했고 그 절대 왕정의 등장 이후로 유럽 사회가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명청,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이후에 명나라와 청나라라는 두 거대 왕조의 성립과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중화 사상,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청 그 외부의 국가들이 중국과 어떻게 교류했는지를 한번 보면서 이제 중화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질서가 어떻게 수립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업 내용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항해 시대와 유럽의 급격한 발전. 사실 그 이면에는 이제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유럽의 물질적 발전을 받쳐주는 식민지로서의 어떤 착취 과정을 겪게 된 거죠. 그런 어두운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제 제국주의 시대, 대항해 시대에서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그 시절 유럽이 타 국가들에게 끼친 어떤 식민 통치의 피해에 대해서 이걸 보상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상을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 보상이 전체 현재 세계적 어떤 교류라든가 공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고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세계사 전체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희 워크북에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고 워크북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저희 워크북 구성은 이제 어휘, 독해, 그다음에 생각 풀기, 그다음에 토론 독서 이렇게 네 파트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상담하면서 좀 고민을 토로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도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 문제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들이 쓰는 어휘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사실 이제 책을 보고 좀 공부를 하고 이제 학문적 언어를 구사를 하려면은 한자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개념어들 좀 숙지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개념어 위주의 어떤 언어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뭐 학생들 약간 좀 프라이버시적인 그게 있겠지만은 학생들이 SNS에서 자기 또래 친구들과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쓱 보시면 아마 직관적으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쓰는 언어의 풀 자체가 굉장히 좁은 문제가 있죠. 좁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발표를 하거나 글을 쓸 때도 자기 머릿속에서 대충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정제된 문장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보통 발표 못하는 친구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발표를 시키면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돌리다가 이제 딱 핵심 이제 단어 하나 정도만 딱 던져놓고 뭐 명나라 청나라 때 중화 사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중화 사상은 한족 중심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기승전결이 이어지는 이렇게 텔링을 하지 못하고 단어 하나 그냥 탁 던져놓고 약간 서로 눈빛 교환 막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알지 대충 그냥 이제 눈치로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약간 이런 식의 자꾸 소통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된 개념으로 좀 숙지를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단어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상생활에서 말하기나 글쓰기에서 문장을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책 검사나 숙제 검사를 하면서 단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요걸 딱 짚어주면서 요 부분을 이게 단어가 적합하지 않은 쓰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떤 단어로 교체를 해야 될까라고 단어 하나 딱 집어서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이걸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답을 잘 맞추는데 그거는 이제 사후적인 요소고 사실 원래 해야 되는 거는 처음부터 그 단어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냐 없냐의 문제죠. 그래서 문장 응용력이 좀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말 아니로 통칭되는 이 어휘 파트의 목표는 일단은 저희 이제 강사들이 워크북 만드는 과정에서 이 선정 도서 내에서 개념어를 좀 선별을 하죠. 그래서 요 난이도에서 그러니까 요 나이대에서 이런 책을 읽을 때 이런 개념어 정도는 사전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좀 슬렁슬렁 넘어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개념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단어 암기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문을 쓰게 하죠. 예문을 쓰게 하고 또 그 예문을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게 하고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냥 숙제 연장선상으로 여기게 되면은 뭐 대충 빨리빨리 문장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체크하고 넘어가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문장을 읽어보게 하면은 학생들이 때 그 문장 자체가 비문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그 오류 중에 하나가 단순히 단어 뒤에 무엇 무엇이다, 무엇 무엇 하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학생들이 써온 문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게 비문이면은 그 문장이 왜 비문인지 이런 이 단어는 보통 한국어 문장 내지는 대화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추가적으로 같이 붙어 나오는 표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짚어주면서 단어의 쓰임새, 문장 활용 능력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한번 잡고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한자성어, 책의 내용과 연관된 여러 가지 한자성어들을 좀 가지고 와서 이게 한자성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화에서 아주 자주 쓴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필요한 적재적소에 넣어서 이렇게 간결하게 축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학생들은 그런 한자성어에 대한 어떤 공부가 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한자성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축약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불필요하게 문장으로 길게 풀어서 써야 되는 그러니까 뭐 소통의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자성어를 같이 좀 공부를 하면서 한자성어의 뜻과 이 한자성어들이 어떤 상황에서 문장에서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총정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독해 부분인데요. 보통 저희 이제 학원에서 학생이 등록하고 나서 수업을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하고 나서 부모님들과 기초 상담을 하죠. 그때는 보통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학원에 왜 보내게 되었는가 동기를 좀 많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땡땡이가 책을 요즘에는 옛날에는 잘 읽었는데 요즘에는 책을 좀 편독도 심하고 아니면 아예 책을 안 읽는 경우가 있어서 좀 꾸준히 여러 분야의 책을 고루고루 읽히고 싶어서 보냈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 뭐 3, 4개월 내지는 5, 6개월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상담을 하면은 상담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이제 책은 열심히 읽는다. 책은 이제 학원에서 읽으라고 하는 책을 다 읽는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은 이제 부모님들도 그 책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같이 보시는 분도 있고 책 읽고 나서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부모님께서 이 책을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뭐 한 30분에 후루룩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딱 이제 각 잡고 한 3시간 정도 정독을 좀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또 숙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발췌해보고 뭐 관련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 독서 활동을 꼼꼼하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30분 만에 쭉 다 읽어버리고 숙제 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만에 해버리고 근데 또 학생들이 이제 중2, 중1 말, 중2 초쯤 되면은 이제 또 사춘기가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일일이 체크를 하시고 통제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을 학생들이 좀 못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독을 중심으로 한 독서 활동, 독서 지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해 부분은 이제 책 그 선정도서 전체 기승전결 내용을 꼼꼼하게 좀 다루면서 지금 이제 문제 유형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인물이 나오는 스토리텔링 책의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요 사건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주요 개념어라든가 주요한 사건이 어떤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짚어가는 거죠. 때로는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치사하다 싶은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난 뭐 연도가 언제냐, 1492년이냐, 1493년이냐 이런 문제도 이제 섞어가면서 이제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 그냥 뭐 느긋하게 읽고 까먹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이게 수업에서 책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니까 좀 긴장을 하고 책을 좀 꼼꼼히 읽어서 좀 오랫동안 기억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좀 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는 보통 한 책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8개에서 12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선정도서 주요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의 그 분포를 이제 책의 기승전결 전 과정에 걸쳐서 고루고루 실으면서 학생들이 이 파트를 풀기 위해서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편의적으로 발췌독을 하는 그거를 방지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휘와 독해 과정에 대한 체크가 끝나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책의 중심 내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해볼까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의 학습 목표는 일단 첫 번째는 선정 도서의 내용을 이제 수업의 방향에 맞게 잘 요약 정리해서 서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은 이제 책에 나왔던 내용을 더 심도 깊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책에서 다루지 않은 혹은 책과 선정 도서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제시문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발췌를 해와서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주제별 지식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는 이게 좀 비문학 독해 방법론을 가지고 오려고 해봤습니다. 뭐 부모님들께서 난이도가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이제 국어 과목 어떻게 공략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국어 난이도에서 과목에서 난이도 높이는 주범이 이제 수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비문학 독해죠. 비문학 독해 부분에서 지문은 길어지고 지문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독해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해 연습을 좀 시켜야 되는데 독해 관련된 필요한 이제 스킬은 첫 번째는 제시문 내용을 빠르게 정확하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요약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뭐 가정적 요인을 주었을 때 그 옵션에 맞춰가지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렇게 두 가지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요 스텝 부분에서는 보통 중학교 2학년 워크북은 스텝이 3개 정도 들어있고 그 스텝별로 문제가 각각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첫 번째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을 이제 요약 정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 정리한 부분을 수업 내에서 발표를 하거나 혹은 같이 읽어보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했던 요약 정리가 과연 중심 내용을 올바르게 캐치를 한 것인가. 만약에 그 부분을 캐치하지 못했다면은 또 이제 강사와의 어떤 질의응답이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중심 내용은 어떤 부분인데 자기가 어떤 착각을 했으며 이거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먼저 정리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제시문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학생들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 정리가 되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거나 비판적으로 논의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의 어떤 중국 상황에 대해서 글과 지도를 바탕으로 이렇게 텍스트가 나와 있고요. 요걸 바탕으로 1번 문제가 춘추 전국 시대의 어떤 사회 변화 과정을 정치, 경제, 사회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약 정리해보자. 그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여기 그 다음 장, 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제자 백과 사상에 대한 긴 글을 바탕으로 해서 공자, 한비자, 노자, 묵자, 그러니까 유가, 법가, 도가, 묵가의 핵심적인 특징만 딱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래서 1번, 2번을 바탕으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주 개념들을 요약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3번 문제가 내가 만약 춘추 전국 시대의 제후였다면 국가 지도자였다면은 이제 2번에서 이야기했던 제자 백가 사상 중에서 어떤 학파의 사상을 선택하여 국가 통치를 했을지.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법가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막고 학생이 근거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문제에서도 이제 그냥 답만 던지지 말고 어떤 국가의 어떤 건국 과정, 안정기, 국가의 규모, 전체적인 상황 이런 다양한 조건을 가정해서 작성을 하도록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사 입장에서도 학생들 이야기를 들을 때 법가? 오케이 앉아 이게 아니라 자, 왜 법가를 선택을 했니? 네가 선택한 그 결정이 춘추 전국 시대의 어떤 지도에서 나오는 어떤 지정학적인 상황이라든가
뭐 너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과 어떤 연관이 있니? 네가 만약에 법과를 선택했다면 다른 나라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생각이 다른 학생들과 즉석에서 좀 논의도 시켜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학생들이 이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관을 이제 완성된 단락 단위로 논증식 말하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계속 이제 반복 학습을 시키는 거죠. 특히 요거는 뭐 토론 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요즘에는 학교 그 교육 과정에서 수행 평가 내지는 토의 발표 이런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단순히 막 암기해서 쪽지 시험 쳐가지고 점수 잘 나오고 이거 외에도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고 그 활동에서 거둔 학생들의 성취가 또 학생 기록부 뭐 세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좀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 뭐 짧거나 혹은 길게 자기 의견을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의견까지 쭉 한번 나눠보면은 이제 수업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토론 혹은 논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토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책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팀을 나눠서 찬반 토론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토론 방식은 이제 세다 토론이라고 해서 교차 검증 토론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학교에서 좀 아카데믹한 학술 토론을 할 때에 상대방의 의견을 이제 정교하게 검증을 하고 비판을 하고 좀 변증법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윗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교는 사회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찬반 팀을 나눠서 역할을 정한 다음에 찬반 토론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중간에서 조율을 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학교에서 발표 활동이나 참여 활동을 할 때 단순히 이제 토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팀별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한다든가 뭐 수업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써서 연극을 하게 한다든가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의 발표 활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너무 또 찬반 토론식으로 가다 보면은 또 학생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오류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학생들이 막 승패에만 집착을 하게 돼 가지고 어떤 심판의 어떤 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들이 이겼다 아니면 우리 내용이 맞지 않느냐 내지는 뭐 우리가 더 반박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 뭐 집에 가야 되는데 30분 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그 과정에서 이게 사실 토론하는 이유는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적절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상대방한테 잘 전달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이라든가 지식을 조화롭게 나누면서 그걸 바탕으로 내 생각하는 능력을 쌓자인데 이게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겨야 되니까 절대 어떤 건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기술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는 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학생들은 그런 부분이 성향이 맞지 않으면은 토론에 대해서 자꾸 좀 회피하려는 심리가 생기죠. 아, 이거 뭐 토론 이야기하는 건 재밌는데 이거 자꾸 죽어라고 막 이기자고 막 득달같이 덤비니까 너무 마음의 부담이 크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활동해봐라든가 뭐 발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꼭 이렇게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과제를 던져주고 요거를 학생들이 다 같이 협동해가지고 뭐 풀어내게 하는 뭐 이런 방식의 좀 다양한 그 선정 도세의 어떤 범주나 방향에 따라서 좀 다양한 방식의 참여, 발표, 토의, 토론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하기 경험을 좀 쌓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수업 내용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슈를 골라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방식의 글쓰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문학의 경우에는 단순히 뭐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주장 펼쳐라 이런 것보다도 요즘에 많이 학생들이 하는 글쓰기가 이제 문학 그 소설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상황에서 또 새롭게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될 건지 상상해서 써봐라. 내지는 A라는 인물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A의 친구인 B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였을지 시점을 전환해서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글쓰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 학원에서도 가장 중심으로 놓고 가는 거는 이제 주장하는 글쓰기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근거를 붙여서 논증하는 그거를 중심으로 하되 이제 책의 어떤 범주에 따라서 뭐 문학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제 문학적인 글쓰기에 천착해서 한번 가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세계사처럼 이제 다양한 그 많은 지식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교통정리하는 게 필요할 때는 여기 논술해봐 첫 번째 예시처럼
뭐 어떤 주장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를 비교해보고 뭐 그 극복 대안을 써라, 약간 설명문 형식으로 좀 쓰게 한다든가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수업의 내용들을 글로 써보는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요약 정리도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비판적인 검토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말하기 글쓰기 능력을 총체적으로 신장시키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중2 12월 설명회였고요.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